1994년 8월 17일 거제 앞바다. 휴대전화도 GPS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10명의 프리다이버가 새벽 6시 민박집을 나섰습니다. 맑은 하늘, 잔잔한 파도, 완벽한 다이빙 날씨였죠. 그들은 오전 11시 수심 18m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물결은 고요했고 햇살은 유리처럼 투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오가 지나자 긴급 신호가 울렸습니다. 10명 전원이 바다 한가운데서 조난당한 것입니다. 해경의 수색은 곧 시작됐습니다. 헬기가 하늘을 맴돌고 경비정이 바다를 가르며 달렸습니다. 2시간의 사투 끝에 9명이 구조되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29살 김태호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상한 일은 그 다음이었죠.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호 씨를 본 게 언제입니까? 그때 구조된 9명이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10m 시야 안에서 함께 잠수했고 불과 몇 분 전까지 서로의 손짓을 확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한 건 그들의 진술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같았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그날 바다는 단 한 사람만 삼켰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살아남은 9명의 입술 뒤에서 아직도 깊고 어두운 침묵 속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1994년 8월, 대한민국은 뜨거운 여름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음악이 거리를 채우고 사람들은 손목에 찬 디지털 시계를 자랑하던 시절이었죠. 휴대전화는 재벌이나 가진 물건이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삐삐를 허리춤에 차고 다녔습니다. 인터넷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했던 그때 사람들은 직접 만나고 직접 전화를 걸며 약속 시간에 늦으면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리다이빙. 지금이야 익스트림 스포츠로 널리 알려졌지만 당시엔 극소수만이 즐기던 위험한 취미였습니다. 산소통 없이 오직 한 번의 호흡만으로 깊은 바다 속으로 내려가는 것.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으로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젊은이들은 자유를 갈망했고 그들에게 바다는 마지막 남은 광야였습니다. 블루 호라이즌. 서울 강남의 한 스포츠 센터에서 결성된 이 동호회는 1992년 겨울 단 5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창립 멤버는 김태호였습니다. 당시 27살, 건축회사에 다니던 그는 주말마다 동해안을 찾아다니며 혼자 바다에 잠겼습니다. 물속에선 모든 게 조용해요. 세상의 소음이 멈춰요. 그가 센터 게시판에 붙인 모집 공고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안전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을 찾습니다. 2년이 흘러 회원은 10명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 달에 2번씩 만나 풀장에서 훈련했고 분기마다 바다로 원정을 떠났습니다. 동해, 남해, 제주도. 그들의 발자국은 한반도 해안선을 따라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1994년 여름, 그들은 거제도를 선택했습니다. 외도, 인근 해역, 투명도가 높고 조류가 약해 초보자도 안전하게 훈련할 수 있는 곳이었죠. 8월 14일 일요일 아침, 10명은 서울 강남역 앞에서 만났습니다. 회장 김태호를 비롯해 부회장 민수, 그리고 8명의 회원. 그들은 2대의 승합차에 나눠 타고 경부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차 안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누군가 트로트 테이프를 틀었고 창문 너머로 여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회원 중엔 2명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지연, 22. 이화여대 불문과 3학년이었던 그녀는 6개월 전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긴 생머리와 밝은 미소를 가진 그녀는 모임의 분위기 메이커였습니다. 오빠들, 이번엔 제가 제일 깊이 들어갈 거예요. 그녀의 장난스러운 도전에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녀의 실력은 아직 초보 수준이었습니다. 박은주, 31. 프리랜서 사진가였던 그녀는 동호회의 맏언니였습니다. 니콘 카메라를 늘 목에 걸고 다녔고 바다 속 풍경을 찍는 것이 그녀의 꿈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침착한 성격, 위기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는 그녀는 모두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남성 회원들도 각자의 개성이 뚜렷했습니다. 부회장 민수, 28, 증권회사에 다니던 그는 태호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한 살 아래였지만 체격은 더 좋았고 수영 실력도 뛰어났습니다. 성격은 다소 거칠었습니다. 형, 이번엔 내가 먼저 들어갈게요. 그는 늘 태호와 경쟁했습니다. 우정인지 라이벌 의식인지 모호한 그런 관계였죠. 준호, 25, 의대생이었던 그는 동호회의 의료 담당이었습니다. 구급 가방을 항상 챙기는 꼼꼼한 성격. 하지만 바다에선 누구보다 대담했습니다. 상훈, 29, 광고회사 A였던 그는 말재주가 좋았고 분위기를 잘 띄웠습니다. 재석, 32, 체육 교사였던 그는 체력 훈련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막내 3인방, 동욱, 영민, 현우, 모두 23에서 25 사이의 대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바다는 놀이터였고 이번 여행은 여름방학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거제도에 도착한 건 오후 3시였습니다. 그들이 묵을 곳은 장승포 인근의 작은 민박집이었습니다. 2층 슬레이트 지붕의 좁은 마당. 주인 아주머니는 그들을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습니다. 바다가 깊은데 조심해야 한다에. 하지만 젊은이들은 그저 웃으며 짐을 풀었습니다. 첫날 저녁, 그들은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를 열었습니다. 연탄불 위에서 삼겹살이 지글거리고 소주잔이 오갔습니다. 태호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사흘간 훈련입니다. 안전수칙 잊지 마세요. 첫째, 절대 혼자 잠수하지 않는다. 둘째, 버디 시스템을 철저히 지킨다. 셋째, 무리하지 않는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곧 어색해졌습니다. 민수가 지연 옆에 앉으며 말을 걸었고 태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사실 동호회 내에선 공공연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태호가 지연을 좋아한다는 것, 그리고 민수 역시 그녀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 지연은 둘 다 오빠처럼 대했지만 두 남자 사이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밤 10시쯤 사람들이 하나둘 방으로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마당 구석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그 눈빛 좀 거두라. 태호의 목소리였습니다. 형은 대체 뭔데요? 지연이가 형 거예요? 민수가 받아쳤습니다. 내가 회장이야. 훈련 중엔 사적인 감정 개입하지 마. 형도 마찬가지잖아요. 두 사람은 잠시 노려보다가 각자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담배를 피우던 상훈이 그 모습을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월 15일 광복절. 날씨는 완벽했습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남해안 해상의 파고는 0.5m 이하, 풍속은 초속 3m. 맑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바다는 거울처럼 잔잔했습니다. 오전 6시 그들은 장비를 챙겼습니다. 웨트슈트, 마스크, 핀, 웨이트, 벨트, 그리고 각자의 안전 라인과 부표. 당시엔 GPS도 수중 통신 장비도 없었습니다. 오직 경험과 본능, 그리고 동료를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를 타고 외도 남동쪽으로 향했습니다. 수심 15m에서 20m, 바위와 산호가 어우러진 이 지역은 프리다이빙의 명소였습니다. 도착한 시간은 오전 7시. 바다는 아직 조용했습니다. 첫날 훈련은 순조로웠습니다. 짝을 지어 번갈아 잠수하며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지연은 태호와 짝이 되었고 민수는 준호와 팀을 이뤘습니다. 점심을 먹고 오후에 다시 한번. 저녁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민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8월 16일 화요일, 둘째 날. 훈련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수심을 18m까지 늘렸고 체류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태호는 지연에게 특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천천히, 무리하지 마.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녁, 다시 마당에 모였을 때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누군가 웃음을 터뜨렸지만 금방 조용해졌습니다. 태호와 민수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불안한 듯
은주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그날 밤 누군가 조용히 장비실의 문을 열었습니다. 호롱불 하나만 켜진 어두운 공간, 벽에 걸린 안전 라인들, 그 중 하나가 바뀌었습니다. 낡고 손상된 줄로. 이름표엔 김태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선 아무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8월 17일 수요일, 마지막 훈련 날이었습니다. 새벽 6시, 그들은 다시 배에 올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이 그들 인생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한 사람의 이름이 영원히 바다에 새겨질 것이라는 것을.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습니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94년 8월 17일 수요일 오전 6시 30분 10명은 장승포 선착장에서 작은 어선에 올랐습니다. 배 주인은 60대 중반의 노인이었습니다. 오늘 바다 좋다. 파도 없어. 그가 말했지만 눈빛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해. 바다는 언제 변할지 모르니께. 하지만 젊은이들은 들떠 있었습니다. 마지막 훈련 날, 서울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다이빙. 지연은 카메라를 들고 친구들을 찍었습니다. 오빠들, 웃어요. 찰칵, 찰칵. 그 사진들은 훗날 신문에 실렸습니다. 실종 전 마지막 모습. 배는 천천히 외도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엔진 소리가 고요한 아침을 가르고 갈매기들이 배 위를 맴돌았습니다. 바다는 정말로 잔잔했습니다. 수평선까지 일렁임 하나 없는 거대한 유리판 같았죠. 오전 7시 40분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외도 남동쪽 수심 15에서 20m. 해저 지형이 완만하고 시야가 좋아 프리다이빙 훈련의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배 주인이 닻을 내렸습니다. 쇠사슬이 물속으로 내려가며 철컹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자, 준비 운동부터 시작합니다. 태호의 목소리가 바다 위에 울렸습니다. 10명은 배 위에서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목을 돌리고 팔을 뻗고 심호흡을 반복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들의 웨트슈트 위로 쏟아졌습니다. 오전 8시 첫 번째 다이빙이 시작되었습니다. 태호가 먼저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보라와 함께 그의 몸이 사라졌고 곧 다른 이들이 하나씩 뒤를 따랐습니다. 지연, 은주, 민수, 준호, 상훈, 재석, 동욱, 영민, 현우. 10개의 몸이 차례로 바다 속으로 잠겼습니다. 수면 아래는 다른 세계였습니다. 파란 빛이 모든 것을 감싸고 햇살이 물결을 따라 춤을 췄습니다. 물고기 떼가 지나가고 바위 틈의 해조류가 흔들렸습니다. 고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첫 번째 다이빙은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모두 무사히 수면으로 올라왔습니다. 어땠어? 최고였어요. 지연이 마스크를 벗으며 웃었습니다. 태호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좋아. 10분 쉬고 다시 들어간다. 배 위에서 물을 마시고 초콜릿을 나눠 먹었습니다. 1994년 당시 스포츠 음료는 흔하지 않았습니다. 보리차를 보온병에 담아왔고 에너지는 초콜릿이나 사탕으로 보충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다음엔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태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리하지 마. 안전이 최우선이야. 오전 9시 30분 두 번째 다이빙. 이번엔 수심을 18m까지 늘렸습니다. 조금 더 깊은 곳, 조금 더 긴 시간. 압력이 귀를 눌렀고 폐가 조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숙련된 다이버들에겐 익숙한 감각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모두 무사했습니다. 수면으로 올라온 그들은 숨을 헐떡였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형, 저기 큰 돈 봤어요? 동욱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재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제주도 가도 되겠는데? 모두가 웃었습니다. 점심시간 배 주인이 준비해온 도시락을 나눠줬습니다. 김밥과 삶은 계란, 그리고 단무지. 간단했지만 배고픈 몸엔 최고의 음식이었습니다. 은주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햇살 아래 웃는 얼굴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오전 11시 40분. 세 번째이자 마지막 다이빙을 준비했습니다. 태호가 말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각자 편하게 즐기자. 단, 버디는 절대 놓치지 마.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짝은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태호와 지연, 민수와 준호, 은주와 상훈, 재석과 동욱, 영민과 현우. 5팀, 10명. 그들은 각자의 안전 라인을 확인하고 마스크를 조였습니다. 정오 직전 그들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수온은 섭씨 23도, 시야는 15m 이상.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수면 아래에서 그들은 천천히 깊이 내려갔습니다. 햇빛이 점점 희미해지고 푸른 빛이 짙어졌습니다. 귀가 먹먹하고 몸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익숙한 감각이었습니다. 10m, 15m, 18m. 태호는 지연의 손을 잡고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지연은 긴장한 듯했지만 태호의 눈빛이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어. 다른 팀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바다를 탐험했습니다. 민수와 준호는 바위 사이를 헤엄쳤고 은주는 카메라로 해저 풍경을 담았습니다. 재석과 동욱은 큰 물고기를 발견하고 신호를 주고받았습니다. 정오 정각. 그때까지는 모든 것이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5분 후 상황이 변했습니다. 갑자기 조류가 거세졌습니다. 예보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잔잔하던 물이 순식간에 소용돌이쳤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그들을 밀어냈습니다. 지연이 당황했습니다. 마스크에 물이 들어왔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태호를 찾았습니다. 태호는 즉시 그녀에게 다가가 마스크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위를 가리켰습니다. 올라가자. 그 순간이었습니다. 태호의 안전 라인이 팽팽해지더니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매끄러운 절단. 마치 칼로 자른 것처럼. 낡고 손상된 줄은 압력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태호의 몸이 조류에 휩쓸렸습니다. 그는 헤엄쳐 돌아오려 했지만 물살은 너무 강했습니다. 지연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물속에선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태호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태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지연을 밀어 올렸습니다. 위로, 수면으로. 살아. 그의 눈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깊은 곳으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른 팀들도 조류에 휩쓸렸습니다. 버디를 놓치고 방향 감각을 잃었습니다. 10명 모두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공포가 그들을 덮쳤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가 위인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면 위에선 배 주인이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부표들이 제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파도가 일었습니다. 그는 즉시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여기 장승포 53번 어선입니다. 긴급 상황 발생. 외도 남동쪽 해상. 다이버 10명 조난. 즉시 구조 요청합니다. 하지만 1994년의 무전 통신은 지금처럼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잡음이 섞이고 연결이 끊겼습니다. 배 주인은 계속 외쳤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10명 조난. 반복합니다. 10명 조난. 물속에선 9명이 필사적으로 수면을 향해 헤엄쳤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고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지연은 울며 위로 올랐습니다. 민수는 이를 악물고 팔을 저었고 은주는 카메라를 놓치며 계속 헤엄쳤습니다. 한 명씩, 한 명씩 그들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지연이 먼저, 그 다음 민수, 준호, 은주, 상훈, 재석, 동욱, 영민, 마지막으로 현우. 9명, 배 주인이 그들을 끌어올렸습니다. 김태호는 어디 있어?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울고 있었고 민수는 멍하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머지는 숨을 헐떡이며 배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배 주인은 다시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9명 구조, 1명 실종. 반복합니다.
한 명 실종. 김태호, 29, 남성. 바다는 다시 잔잔해졌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하지만 수면 아래 어딘가에 한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배 위에 9사람은 같은 공포와 같은 침묵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정오 15분, 김태호는 바다가 되었습니다. 오후 12시 45분, 통영해양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됐다. 외도 남동쪽 해상, 프리다이버 한 명 실종, 즉시 수색 요청. 1994년 GPS도 위성 추적도 없던 시절, 해경은 오직 경험과 눈에 의존했다. 오후 1시 10분, 500일 경비함이 출동했고 2시 현장에 도착했다. 배 위엔 9명의 생존자가 있었다.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바다만 바라봤다. 실종자의 마지막 위치를 아십니까? 지연이 떨리는 손으로 바다를 가리켰다. 저쪽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아무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첫 번째 수색은 실패였다. 조류는 거셌고 시야는 흐렸다. 시야 확보 불가. 조류 강함. 팀장의 무전은 짧고 건조했다. 오후 3시 헬기가 도착했다. 프로펠러가 바다를 갈랐지만 수면 위엔 아무 흔적도 없었다. 그때 어민들이 나섰다. 우리 바다에서 사람이 죽게 둘 수 없지. 어선 5척이 자발적으로 합류했다. 그물과 갈고리, 그리고 바다의 감으로 그들은 해류를 따라 수색했다. 오후 5시 잠수사들이 파란색 부표 하나를 건져 올렸다. 블루 호라이즌. 이거 김태호 씨 거 맞습니까? 네, 형 거예요. 하지만 부표는 전부가 아니었다. 조금 뒤 검은 핀 한 짝, 그리고 끊어진 안전 라인. 그 끝은 너무나 매끄러웠다. 팀장은 그걸 오래 바라보다 중얼거렸다. 이건 칼로 자른 거야. 9명은 침묵했다. 누가 칼을 썼습니까? 아무도요. 비상용 칼도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규칙이에요. 대답은 모두 같았다. 표정도, 억양도,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그날 밤 장승포 파출소, 형광등 아래 진술 조사가 이어졌다. 김태호 씨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입니까? 정오쯤이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땐 뭘 하고 있었죠? 저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형사가 물었다. 당신들 전날 다투지 않았습니까? 민수가 눈을 피했다. 사소한 의견 차이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훈련 방식이요. 그게 전부였다. 자정 무렵 9장의 진술서가 책상 위에 놓였다. 놀랍게도 내용은 거의 일치했다. 시간, 장소, 심지어 표현까지. 선임 형사가 중얼거렸다. 이건 너무 정확해. 너무 똑같아. 다음 날 아침 수색이 재개됐다. 경비정, 헬기, 어선, 잠수사. 사흘 동안 100여 명이 바다를 뒤졌다. 그러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8월 20일 수색 종료. 김태호 실종. 사망 추정. 공식 결론은 사고사. 그러나 해경팀장은 끝내 고개를 저었다. 저 라인은 누군가 잘랐어. 하지만 왜? 그날 이후 진실은 9명의 입술 뒤에 묻혔다. 그리고 바다는 모든 걸 알고 있었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8월 18일 아침 신문 사회면 하단 5줄짜리 기사 하나. 거제 앞바다서 프리다이버 실종. 이름, 나이, 장소. 끝이었다. 사진도 없었다. KBS 아침 뉴스는 20초로 끝났다. 거제 앞바다에서 프리다이빙 중 남성 한 명이 실종되어 해경이 수색 중입니다. 지도 한 장, 헬기 영상 몇 초. 그게 전부였다. 식탁 위 신문, 냉커피, 출근길. 사람들은 고개 한번 들지 않았다. 또 바다 사고네. 여름엔 원래 그래. 하지만 저녁 MBC 뉴스데스크가 조금 길게 다뤘다. 장승포 선착장, 현장 리포터의 차분한 목소리. 특이한 점은 함께 있던 9명 모두가 실종자를 마지막으로 본 순간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한 문장이 전국의 거실을 멈춰 세웠다. 9명이 다 같이 그게 가능해? 그러나 다음 뉴스가 이어지자 리모컨이 눌렸다. 8월 19일 조선동아일보가 사진을 실었다. 정장 차림의 김태호, 어색한 미소. 제목은 절단된 안전 라인 미스터리 남은 실종. 기자는 썼다. 라인은 칼로 자른 듯 매끄러웠다. 그러나 누구도 그 순간을 기억하지 못했다. 몇몇 독자들이 전화를 걸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신문사는 조용했다. 더 이상 기사는 없었다. 제보도 증거도 없었으니까. 대학가의 프리다이빙 동호회들은 잠시 술렁였다. 우린 절대 라인 없이 안 들어간다. 버디 시스템 다시 정비하자. 그러나 일주일도 가지 않았다. 8월 20일 프로야구 플레이오프와 연예인 스캔들이 모든 지면을 덮었다. 그리고 22일 태풍 더그가 북상했다. 강풍 폭우 예상, 남해안 비상. 그날 이후 김태호의 이름은 신문 어디에도 없었다. 수색 종료 소식조차 단신 한 줄로 끝났다. 거제 실종자 수색 종료. 발견 못해. 1994년 인터넷은 없었다. 네이버도 다음도 구글도 없었다. 뉴스가 다루지 않으면 사건은 존재하지 않았다. 의문을 나눌 커뮤니티도 없었고 기억은 사람의 머릿속에서 금방 휘발됐다. 거제 바다에선 다른 이야기들이 돌았다. 그날 바다, 뭔가 이상했다. 조류가 갑자기 바뀌었다. 카이. 그 9명, 뭔가 숨기는 것 같더라. 술집과 선착장, 횟집 구석에서 오가던 소문. 그러나 그것도 한 달을 넘기지 못했다. 추석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김태호의 가족은 장례를 치르지 못했다. 시신이 없었으니까. 그들은 조용히 슬픔을 삼켰다. 1990년대의 평범한 가족들처럼 울고 침묵하고 끝내 체념했다. 동호회 블루호라이즌은 해체됐다. 9명은 서로 연락하지 않았다. 그날의 이야기도 그 이름도 다시는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러나 거제 어부들 사이엔 한 문장이 남았다. 9명의 진실은 한 사람의 죽음보다 무거웠다. 그리고 그 말은 바람에 실려 파도에 묻혀 조용히 사라져갔다. 1995년 여름 거제 앞바다는 조용했습니다. 거기서 사람 죽었다잖아. 불길하지. 그 한마디가 사람들을 멀어지게 했습니다. 한때 인기 많던 다이빙 포인트 외도 남동쪽 해역은 이젠 금기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장승포의 민박집도 손님이 끊겼습니다. 여기서 묵었던 사람이 죽었다면서 주인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었지만 세월이 흐르자 사람들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사건을 모르는 새로운 여행자들. 1997년 IMF. 나라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누구도 새해 전 바다의 실종 사건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벅찬 시절이었습니다. 민수는 실직했고 상우는 프리랜서가 되었고 지연은 고시원에서 이력서를 돌렸습니다. 은주의 사진관엔 손님이 없었고 준호는 병원에서 밤을 새우며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그의 꿈속에는 늘 바다가 있었습니다. 푸른 물속 손을 뻗는 태호의 모습. 1999년 세상은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외도는 해상식물원으로 개발되고 장승포엔 새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그 민박집도 사라졌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그 자리에 시사이드 카페가 생겼습니다. 유리벽 너머로 바다가 보이는 세련된 카페. 이곳이 6해 전 10명이 웃던 자리였다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2000년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과거를 잊고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바다는 관광지가 되었고 그날의 기억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9명은 각자의 삶으로 흩어졌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일상을 살았습니다. 서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바다 이야기는 금기였습니다. 지연은 평범한 주부가 되었지만 여름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푸른 물속, 끊어지는 라인, 사라지는 손. 은주는 여전히 사진을 찍었지만 단 한 번도 바다를 찍지 않았습니다. 왜 바다는 안 찍으세요? 그냥 좋아하지 않아서요.
그녀는 늘 그렇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준호는 병원을 개원했지만 수면제 없이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약의 용량은 점점 늘어났고 그의 눈 밑엔 늘 그늘이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도 각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한 가지는 같았습니다. 바다를 피했다는 것. 여름 휴가는 늘 산과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단 한 사람, 민수만이 달랐습니다. 2004년 8월 17일, 사건이 일어난 지 정확히 10년째 되는 날, 그는 혼자 거제로 향했습니다. 매년 이날, 그는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게는 출장이라고 말하며 버스를 타고 4시간을 달려 장승포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택시를 타고 말했습니다. 시사이드 카페요. 카페 안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유리 너머로 보이는 바다. 10년 전 태호 형이 사라진 그 바다. 커피를 마시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저기가 우리가 삼겹살을 구웠던 자리였지. 저 구석에서 형과 말다툼을 했었지. 시간은 흘렀고 커피는 식었습니다. 손님들은 웃고 음악은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속에서 투명인간 같았습니다. 과거의 유령. 오후 3시 그는 해안으로 걸어갔습니다. 펜션 단지 뒤편, 사람 없는 바다. 민수는 국화꽃 한 다발을 꺼냈습니다. 하얀 꽃을 물에 띄웠습니다. 형, 미안합니다. 꽃은 파도에 실려 멀어졌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며 사라졌습니다. 민수는 모래 위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용히 오래 울었습니다. 그날의 바다는 아직도 제 꿈속에 있어요. 형이 손을 뻗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바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철썩, 철썩 파도 소리만이 돌아왔습니다. 해가 붉게 물들 무렵, 민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매년 반복된 의식, 오고, 꽃을 띄우고, 울고, 돌아가는 일. 그러나 올해는 달랐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쯤의 낚시꾼. 혹시 10년 전 그 사건 관련된 분이십니까? 민수는 멈춰 섰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저, 당시 해경이었습니다. 그날 수색 작업에 참여했어요. 잠시 침묵.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매년 오시더군요. 몇 년째 봤습니다. 그날 정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그때 남자의 마지막 한마디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라인은 자연적으로 끊어진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 잘랐습니다. 저는 알아요. 민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다시 걸었습니다. 진실은 여전히 그의 입술 뒤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영원히 침묵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변했고 마을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죄책감만은 단 하루도 녹슬지 않았습니다. 2012년 6월 23일, 사건이 일어난 지 18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부산의 한 수중 촬영팀이 거제 앞바다를 탐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해저 풍경을 담기 위한 다큐 촬영. 수심 25m 지점, 카메라맨이 바위 틈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녹슨 금속 조각, 부표였습니다. 표면은 따개비와 해조류로 덮여 있었고 닦아내자 희미한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Blue Horizon. 그리고 그 아래 녹슨 금속 명찰. 김태호. 감독은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블루 호라이즌 김태호. 잠시 후 화면에 떴습니다. 1994년 8월 17일자 기사 거제 앞바다서 프리다이버 실종. 감독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실종 사건이었어. 그날 오후 해경이 출동했습니다. 부표 주변에서 녹슨 버클, 핀 파편, 웨이트 벨트 조각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모두 18년 동안 바다 속에 묻혀있던 것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통영경찰서. 누렇게 바랜 서류 뭉치가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1994년 8월 미제 사건 파일. 하지만 재수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담당 형사는 퇴직, 증거물은 폐기.
남은 건 진술서 몇 장과 흐릿한 사진뿐이었습니다. 6월 27일 지역 신문에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18년 만에 발견된 실종자 유품.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인터넷 시대였습니다. 네이버, 뉴스, DC인사이드, 트위터. 이거 의심스러운데 라인 절단된 흔적이 있다는데 9명이 같은 말을 했다? 익명 속에서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니야. 그때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움직였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18년은 너무 긴 세월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흩어졌고 이름이 바뀌었고 연락처는 사라졌습니다. 겨우 한 명, 준호를 찾았습니다. 서울 강남의 정형외과 원장. PD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날 일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준호는 단호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민수, 상훈, 은주, 모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그 일은 끝났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 달랐습니다. 지연, 이제 40살, 두 아이의 엄마. 며칠을 망설이다 그녀는 답했습니다. 만나겠습니다. 7월 15일 서울 한남동의 카페. 지연이 나타났습니다. 과거의 밝은 대학생은 사라지고 지친 얼굴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낮게 말했습니다. 딱 한 번만 말할게요. 그리고 다시는 묻지 마세요.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PD의 질문.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연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태호 오빠가 절 구했어요. 순간 스튜디오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쥐었습니다. 조류가 갑자기 거세졌어요. 마스크에 물이 들어와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가라앉고 있었어요. 그때 오빠가 왔어요. 제 마스크를 고쳐주고 날 위로 밀어 올렸어요. 그 순간 툭 하는 소리가 났어요. 줄이 끊어졌어요. 전 올라갔고 오빠는 내려갔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살았어요. 오빠가 절 살렸어요. 근데 전 그걸 숨기고 살았어요. 왜냐면 제 잘못 같았으니까요. 7월 20일 방송이 나갔습니다. 18년 만의 고백. 시청률은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진짜 영웅이네. 왜 이게 미제로 남았던 거야? 그리고 또 하나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때 민박집 주인의 조카였습니다. 그는 당시 16살. 그날 밤 장비실 쪽에 누가 들어갔어요. 키가 컸어요. 3분쯤 있다가 나왔습니다. 얼굴은 봤습니까? 아니요. 어두웠어요. 하지만 분명 남자였습니다. 해경 보고서를 다시 열어본 제작진은 놀라운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김태호의 안전 라인, 유독 낡고 손상된 상태. 전문가의 분석. 이건 자연 마모가 아닙니다. 교체 흔적이 있어요. 고의로 바꿔치기 됐다면 물속에선 알아채기 힘듭니다. 8월 5일 후속 방송. 바꿔치기 된 안전 라인, 장비실의 그림자. 방송이 끝나자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벽은 높았습니다. 시간, 증거, 그리고 침묵. 당사자 8명은 모두 변호사를 통해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무 혐의가 없습니다. 재조사는 명예훼손입니다. 경찰은 유일한 단서에 집중했습니다. 키가 큰 남자. 10명 중 180 이상은 4명. 태호, 민수, 재석, 상훈. 피해자 1명을 제외하면 셋. 하지만 셋 다 부인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알리바이였습니다. 같은 방에 있었습니다. 자는 걸 봤습니다. 진실은 그들 안에서 서로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8월 17일 사건 18주기. 김태호의 어머니가 바다에 꽃을 띄우며 말했습니다. 이제 누가 그랬는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아들이 영웅이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하지만 세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은 또다시 불탔습니다. 이건 살인이다. 18년간 숨겨온 거짓. 9 중 8. 그들은 알고 있다. 경찰은 결국 발표했습니다. 증거 불충분.
재수사 종결. 분노는 청와대 청원으로 번졌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같았습니다. 물증이 없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뉴스는 다른 이야기로 덮였습니다. 그 사건은 다시 바다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진실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었습니다. 그가 영웅이었을까? 아니면 표적이었을까? 희생이었을까? 혹은 살인이었을까? 9명 중 단 한 명만이 입을 열었고 나머지 8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아래 거제의 바다는 다시 잔잔해졌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그 바다는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5년 10월 사건이 일어난 지 31년이 흘렀습니다. 김태호가 29살에 바다로 사라졌다면 이제 그는 환갑을 맞았을 나이입니다. 하지만 그는 영원히 29으로 남았습니다. 바다 속 어딘가에서 시간이 멈춘 채로. 서울 청담동. 지연은 이제 53살. 아이들은 자라 독립했고 남편은 대기업 임원이 되었습니다. 겉으론 완벽한 삶이었지만 그녀의 눈엔 여전히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2012년 방송 이후 그녀는 악플에 시달렸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 너 때문에 죽은 거 아니냐? 익명의 메시지들은 칼처럼 날아왔습니다. 그녀는 SNS를 모두 삭제했지만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올여름 한 유튜버가 찾아왔습니다. 미스터리 실종 사건 파헤치기 채널을 운영하는 청년. 인터뷰 한 번만 해주세요. 조회수 보장합니다. 지연은 문 앞에서 글을 돌려보냈습니다. 제발 제 삶을 내버려 두세요. 하지만 며칠 후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인터뷰 거부한 그녀. 과연 숨기는 게 있나? 조회수 20만 회. 지연은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항우울제, 수면제. 선생님, 전 그분을 죽인 걸까요? 아니에요. 당신은 피해자예요. 의사의 말에도 그녀는 믿지 못했습니다. 31년 동안 단 하루도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으니까요. 부산 해운대. 민수는 56살. 부동산 사업으로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매년 8월 17일이면 그는 거제로 향했습니다. 가족에게조차 알리지 않은 약속. 장승포 앞바다. 이젠 시사이드 카페 대신 새로운 레스토랑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자리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비된 산책로, 웃음소리, 셀카. 아무도 31년 전 이곳에서 한 사람이 사라졌다는 걸 모릅니다. 민수는 꽃을 띄웠습니다. 하얀 국화. 입술이 떨렸습니다. 형. 그 한마디만 반복했습니다. 몇 해 전 기자가 그를 미행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매년 현장 찾는 생존자. 그는 무엇을 참여하나? 그는 명예훼손 소송을 걸었고 합의금 3천만 원을 받았지만 상처는 더 깊어졌습니다. 강남 논현동. 준호의 정형외과 의원. 그는 여전히 실력 있는 의사로 존경받았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은 몰랐습니다. 그가 매일 밤 수면제, 내알 없이는 2시간도 잠들지 못한다는 것을. 의사가 말했습니다. 약을 줄이셔야 합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못 줍니다. 약을 끊으면 바다가 돌아왔습니다. 푸른 물속, 끊어지는 라인, 사라지는 손. 그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왜 결혼 안 하세요? 인연이 없어서요. 그의 웃음 뒤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 비밀을 알아버릴까봐. 제주도. 은주는 이제 59살. 사진작가로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작품엔 바다 사진이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왜 바다는 안 찍으세요? 기자가 묻자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서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혼자 울었습니다. 2023년 넷플릭스 다큐 침묵의 바다. 제작진은 생존자들을 모두 섭외했지만 아무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오래된 인터뷰와 전문가 분석만으로 완성된 다큐.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Why did they all lie? Someone must know the truth. 그 댓글 아래 한국어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침묵 중이다. 그해 겨울 익명 게시판에 생존자들의 신상이 퍼졌습니다. 전화 테러, 협박, 손가락질. 상우는 회사를 그만두었고 재석은 학교를 떠났습니다. 동욱은 이름을 바꿨고 영민은 캐나다로 이민 갔고 현우는 산속 펜션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두가 도망쳤습니다. 진실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2024년 8월 17일 사건 30주기 김태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의 시신을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조문객 명단엔 그 어떤 생존자의 이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이 끝난 밤, 한 남자가 홀로 찾아왔습니다. 민수였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어머님, 죄송합니다. 형을 지키지 못해서.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30년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2025년 현재 사건은 여전히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기록상 사고사 추정, 증거도 증인도 의지도 없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어딘가엔 여전히 사람들의 추측이 흘러다닙니다. 질투 때문, 여자 때문, 돈 때문, 수백 가지 가설. 그러나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유튜브엔 수십 개의 분석 영상이 있습니다. 거제 바다, 미스터리의 진실, 31년 전 그날, 생존자들이 숨긴 비밀. 조회수는 여전히 오릅니다. 댓글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말하지 않습니다. 31년 동안 지연만 한 번 말했을 뿐, 나머지 8분 침묵을 지켰습니다. 작년 한 기자가 민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민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떤 진실은 무덤까지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해 여름, 지연은 비공개 블로그에 글을 남겼습니다. 태호 오빠, 아침에 눈을 떠도 밤에 잠들어도 오빠 얼굴이 보여요. 오빠가 날 살렸지만 난 오빠를 죽인 채로 살아왔어요. 31년 하루도 편히 산 적이 없어요. 그녀는 글을 쓰고 울고 지웠습니다. 다음 날 또 썼고 또 지웠습니다. 끝없는 반복. 거제 앞바다는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여름이면 관광객들로 붐빕니다. 아이들이 웃고 요트가 지나갑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31년 전 이 바다에서 한 사람이 사라졌다는 것을. 외도 남동쪽 수심 18m. 물고기들이 지나가고 해조류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깊은 어딘가에 하나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김태호. 영원히 29. 영원히 바다속. 시간은 흘렀지만 기억은 남았습니다. 증거는 사라졌지만 죄책감은 남았습니다. 9명은 그 무게를 지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내일도 죽는 날까지. 진실은 여전히 바다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영원히 잠들 것입니다. 사람은 종종 용서를 구할 곳이 없을 때 기억 속으로 도망칩니다. 김태호가 남긴 것은 단지 한 줄의 끊어진 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살리고 사라진 인간의 마지막 선택이었고, 진실을 외면한 채 살아남은 이들의 평생의 짐이었습니다. 31년이 흘렀습니다. 거제의 바다는 여전히 푸르고 관광객들의 웃음소리가 파도 위로 번집니다. 하지만 수면 아래 깊이 18m, 그곳엔 여전히 한 사람의 이름이 조용히 울리고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 기억은 바래지만 죄책감만은 결코 녹슬지 않습니다. 증거는 사라져도 슬픔은 남고 진실은 묻혀도 양심은 남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이야기이며 이것이 바다가 기억하는 진실입니다. 그날의 바다는 지금 고요하지만 여름의 파도 아래엔 아직도 그 이름이 영원히 새겨져 있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남겨진 이들의 기다림과 그리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그들의 아픔에 마음을 나눌 때 그 고통은 조금은 가벼워질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종의 흔적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우리의 기억을 이어가 주세요.